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 루한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에서 공세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미나라는 아주 교통 요충지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 지휘부가 도망을 갔다 라는 지금 정보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러시아는 어떤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지, 세베로도네츠크까지 그냥 하이패스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상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북한 무인기로 인해서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자, 이런 과정에서 국방 중기 계획이 나왔는데 보니까 뭐 이렇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간단하게 문제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모 나라 있죠. 아주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 큰 나라. 왜 제가 지금 이러냐면 그 나라 이야기만 하면 노란 딱지를 먹여버리니까 말도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 나라 비밀 경찰서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라는 의혹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식당이 알고 보니 그 비밀 경찰서 역할을 하는 곳인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 식당이 막 항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유튜브 채널에서 국가명만 명시해도 노란 딱지를 붙일 정도로 극심한 제재가 가해지는 그 나라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서울의 한 식당이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는데 우리나라를 정말 속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당국이 그 나라의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지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한 식당이 최근 불거진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모든 의혹은 부패기업이 돈으로 한국 언론을 매수해 여론을 통제해 벌어진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식당 중앙 전광판에 부패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라며 한국 정치를 조종하며 양국 우호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회장의 중대 발표를 통해 진심을 은폐하는 추악한 세력을 폭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식당은 종업원들과 회장 일가 모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경찰 보호를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대한민국 경찰에 식당과 직원들에 대한 신변 보호도 요청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이 SNS와 뉴스 보도 등을 통해 전해지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의해 처음 그 의혹이 제기되고 우리 정보기관이 그 나라의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지목하고 수사 중인 이 식당은 2018년부터 19년까지 매출액의 3배를 상회하는 단기 순손실을 냈고 2020년 팬데믹 이후 손님이 끊겨 6년간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식당은 2017년 12월 12일 설립되어 식료품 판매, 무역, 예식, 연회, 음식 판매 등을 한다고 신고되어 있는데요. SNS를 통해 돌고 있는 이 식당의 음식 평점은 바닥을 길고 있고 방문했던 손님들 대부분은 중식당에 춘장이 없다고 한다.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가지고 나온 것 같다 라는 혹평을 남기며 이곳이 정말 식당이 맞냐 라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식당의 법인 등기상 대표로 있는 왕모 씨는 그 나라 국적 인물로 제한교민협회 총회, 한화중국 평통일촉진연합회 총회, 신화망 한국채널 대표 등을 맡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들 단체들이 그 나라 공산당 선전선동부 산하단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왕 대표는 그 나라의 대외공작기관의 직원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나올 만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그 나라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보도에 유감을 표명한다. 언론들이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중단하고 양국 간 이해와 우호 감정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하라 라는 후한무치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 나라는 전 세계 56개국 중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반중 정서국가 1위가 된 이후부터 좀 곱씹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송파구의 한강변에 배에 이렇게 띄워줘서 만들어 놓은 이거 엄청난 특혜가 있어야 그 한강변에 식당배를 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2017년 말에 오픈을 한 식당인데 도대체 어떤 특혜를 통해서 한강 위에 거대한 식당을 띄울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기네들 식당의 전광판에다가 이렇게 뭐 진실을 위한 중대 발표한다, 진심을 은폐하는 추악한 세력을 폭로한다, 뭐 이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 옆 나라의 비밀 경찰서가 세계적으로 있다. 이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 대사관이 있고 그 대사관에서 어떤 뭐 그 그레이 이런 그 요원들이 정보 수집 활동하고 하는 것 정도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외에 대사관 외에 따로 다른 나라에다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 치안 조직을 정보 조직을 따로 구성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엄청 많다, 뭐 어디에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도 비밀 경찰서가 있다. 그럼 이 비밀 경찰서는 뭐하냐? 탈중 인사들 그리고 탈공산당 인사들을 잡아서 다시 데려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보 공작, 선전 공작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거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식당입니다. 동방명주라고 하는 식당이죠. 여기 이 정도로 큰 식당의 평점이 자 3년 전에 한 평점인데요. 별 하나. 한 개도 아깝습니다. 여긴 분명 식당을 하기 위해 식당을 연 곳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식당이 있을 수 있냐? 서빙 종업원 모두가 그 나라인이거나 조선족. 주문해도 매니저 외엔 한국말을 잘못 알아듣는다. 고수. 주문 30분이 지나도 결국은 못 먹고 그냥 나왔다. 샹차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 완전 제로, 절대로 다시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과 엄청난 이 관권의 지원 없이는 세웠을지 못할 엄청난 식당에 이런 식이다. 음식은 그냥 뭐 전자레인지 데워서 나온 음식, 누가 봐도 뻔한 거 이런 거다. 이 사람이 1978년 2월 5일생인데요. 랴오닝성 무순시 청원영생이네요. 만주족 출신이고 2004년도에 한국 왔는데 오자마자 뭐 어마어마한 이런 그 감투를 한국 내에서 막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족 여성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2006년부터 가리봉동의 큰손으로 불리면서 매년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이 조선족 커뮤니티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화망 한국 채널 대표, 아니 여기 식당 하는 사람이 왜 또 신화망은 신화통신사죠. 그 망 인터넷 언론이죠. 신화통신사의 인터넷 채널의 한국 대표, 아니 식당 사장인데 이상하죠. 인민망, 인민일보의 그 인터넷 채널이 인민망 아닙니까? 그 인민망 코리아, 그 이름이 peoples.com 코리아인데 거기 대표가 저위보라는 사람이죠. 그 여자하고 제가 지금 소송전 하고 있어요. 제 보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고 명예훼손하고 해가지고 뭐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황당한 상황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라에서 준 돈이니까 그냥 마구마구 지금 법무법인 선임해서 계속 저를 비롯한 이 유튜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네들을 음해하는, 자기 입장에서는 음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이런 일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를 도와주는 그 변호사가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TV 자주 나오신 최진영 변호사가 제 일을 지금 맡아서 그 저희보와의 소송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식당 사장이 시나마 한국 채널 대표. 희한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의혹스러운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자, 외교 행위 이런 것들은 대사관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런 의혹을 받는 일들을 하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 그 나라 반중 정서가 최고 1등이다. 한국이 81%가 그 나라를 싫어한다 이겁니다. 2등이 스위스 72%, 3위가 일본 69%. 자, 한국에 친중 인사들 많이 있죠. 친중 인사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계속 그 나라 좋아하다가는 선거 당선 못되게 생겼어요. 81%가 싫어한다는데 좌파들도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싫어하냐 물어보니까 미세먼지, 그리고 우리 기술 훔쳐가는 기술 유출, 군사적인 위협, 그리고 역사 왜곡하는 거, 그리고 그냥 그기가 싫다. 그 사람이 싫다. 그쪽 사람이. 이런 거 해서 2030 세대가 특히 높고 그렇다 합니다. 정말 이
식당이 진짜로 비밀 경찰서 역할을 했는지 우리 정보 당국이 확실하게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짓거리를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아울러서 공작원도 손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변국의 군비 증강 폭주가 진행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면서 드론으로 서울 상공까지 뚫었는데 어쩜 이렇게 태평한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0-2027 국방 중기 계획을 1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중 필요한 재원은 331조 4천억 원으로 제시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6.8%인데요. 재원 중 무기 구매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천억 원, 전력 운영비는 224조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0.5%, 전력 운영비는 연평균 6.8% 증가폭을 유지하도록 계획됐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3, 4%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으로는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영공 침투, 신형 대구경 다련장 로켓 대량 배치 등 최근 급변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적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도 국산화 망령에 사로잡혀 긴급도인 대신 국산 개발로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다련장 로켓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한국형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란 이름만 거창할 뿐 사거리가 짧은 천궁과 패트리어트, LSM으로 구성된 하층 방어 체계이고 그 숫자도 제한되어 실질적인 미사일 방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논란이 된 적 장사정포 대응은 이미 성능이 검증된 아이언돔 긴급 도입은 완전히 배제되었고 2026년 말까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대 이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는데요. 당국의 이런 의사결정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10년간 핵이나 화학탄, 생물탄 등이 탑재됐을 수도 있는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 당국과 정부가 급변하는 주변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국방 중기 계획을 짜는 동안 중국과 일본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부어 군사력을 문자 그대로 환골탈퇴시키는 군비 증강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20년 전에도 같은 짓을 하다가 전 국토가 남의 전쟁에 짓밟히고 국권마저 피탈당한 경험을 위정자들은 벌써 잊은 것 같습니다. 국방 중기 계획, 이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 외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고 또 이 국방부에서 홍보하는 그대로 또 믿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0.8%의 방위력 개선비 증액, 괜찮은 수치예요. 그러나 주변하고 또 봐야 되겠죠. 일본은 2배로 늘린답니다. 100% 국방비를. 그런데 이 100% 늘리는데 방위력 개선비가 병력은 그대로니까 전력 운영 유지비는 그대로 비슷하게 가지만 방위력 개선비는 100%가 아니라 150% 이상 올라갑니다. 중국 마찬가지, 또 유럽 나라들 마찬가지. 독일도 국방비 2배로 올리겠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지금 신냉전 체제에 들어가고 우리는 신냉전이 아니라 원래 냉전입니다. 계속 냉전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다라는 거고 제가 제 채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K9 자주포 팔고 K2 흑표전자 팔고 하면 대단히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천무 이거 좀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홍보도 막 합니다. FA50 팔면 기분 좋습니다. 막 홍보합니다. 웃습니다. 좋아서. 그러나 방산업체의 매출을 위해서 우리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것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잘 몰라요, 사람들. 자, 그래서 미사일 발사하고 자, 이렇게 우리는 다층 방어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정점 지역이 좀 여기죠.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여기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층 방어해서는 안 돼요. 다단계 방어를 해야 됩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단계는 상승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종말 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이 단계별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고 쏠 때 그냥 때려버리고, 그리고 중간에 탄도 비행할 때 이 중간 단계에서 또 요격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그때 종말 단계 상층, 종말 단계 하층,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상승 단계, 중간 단계, 이때가 제일 요격하기 쉬운데 탄도미사일은 이때는 그냥 손 놓고 종말 단계 제일 위험할 때 이때만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국민을 잘 모른다고, 또 결제하는 최종 결정권자도 잘 모른다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다단계 방어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탐지 체계 다 부족하니까 미국하고 같이 협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또 MD 같이 안 하겠다고 선언하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미국이 그렇게 싫습니까? 아니 미국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길래 그렇게 싫어합니까? 이 정부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미국하고 MD를 같이 안 합니까? 미국하고 MD 하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안 한다는 겁니까? 같이 좀 지키자는데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북한의 이 방사포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긴급하게 박근혜 정부 때 아이언돔 구매하자라고 해서 딱 하려고 하니까 방산업체들이 스톱! 우리가 해줄게요. 해서 이 해궁 바탕으로 해주겠다. 2026년까지 핵심 기술 확보하고 2030년대까지 만들어주겠다. 아니 2026년이 지금 언제입니까? 2026년까지 기술 확보하고 30년대까지 만들어주겠다. 그것도 뭐 예상이고 30년대 중반, 2030년대 중반까지 김정은이가 생존해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는 합니까? 지금이 제일 위험한데. 그리고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에 7천만 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해궁 한 발에 10억 원. 그러면은 북한 방사포 하나 잡자고 수백억 원을 한 번에 날리고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건 미사일 한 발에 10억 원. 자, 그러면서 개발비는 또 별도. 왜 이렇게 우리가 방산업체에 이런 식으로 몰아줘야 됩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 하면 좋죠. 그렇지만은 가성비를 따져야 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자, 이건 어쩔 수 없다. 아이언돔 도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라고 가면 아이언돔 대량으로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여기서 기반 기술을 얻어서 우리도 싼 미사일 만들자. 이렇게 비싼 거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이 정도 비싼 거 가지고 미사일 요격해야지 무슨 방사포 요격합니까? 이런 식으로 군에서 제대한 전역 장교들이 또 전역 장군들이 저도 전역도 싫어요. 퇴역! 무슨 전역입니까? 전역은 예비군을 선택한 그 역할을, 군인으로서 역할을 바꾼 게 전역 아닙니까? 예비역으로 된 거. 그런데 지금 장군들 퇴역하면서 예비역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퇴역을 하죠. 그런데 왜 예비역이라고 합니까? 퇴역 장군이라고 해야 되죠. 이 퇴역 장군들 4년씩 일자리 만들어주는 이 일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와 국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국방, 우리 무기, 국산 무기 요거 이제 아주 얄팍하게 자극적으로 홍보하니까 저처럼 그냥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 매국노처럼 매도하기 딱 좋죠. 정말 기가 막힌 소수의 이익에 대한민국이 또 여러분들이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우크라이나군의 동부전선 공세가 상당한 전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미나 방면으로 진격하고 있고 크레미나의 러시아 전방주의소가 후방으로 철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스바토베 크레미나 전선 공세가 예상외로 큰 전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파죽지세 공격에 놀란 러시아군 야전 지휘부가 크레미나를 탈출해 후방으로 도주했다고 세리 하이다이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주지사가 현지 시각 12월 27일 밝혔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크레미나시 외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미나에 가깝게 접근했다라며 러시아 점령군 지휘부가 크레미나를 떠났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또 적들은 크레미나를 잃으면 전체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적들은 크레미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미나를 지킬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레미나는 루안스크 서부의 핵심 교통로인 P66 국도를 끼고 있는 도시로 북쪽으로는 스바토베, 남쪽으로는 루베즈노예와 세베로도네츠크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현재 러시아군의 루안스크 방어선이 P66 국도를 따라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미나가 뚫리면
러시아는 루한스크 방어선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크레미나가 뚫릴 경우 P66 국도를 통해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스칸스크가 동시에 공격받을 수 있고 T132 도로를 통해 후방의 스타벨로스크 방향으로도 진격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그너 라인 이북의 루안스크 전역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크레미나 수복이 눈앞이라는 우크라이나 측의 이 같은 발표에 러시아는 관영 매체 타스 통신을 앞세워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타스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해외 훈련을 받은 군인들과 외국 용병들로 구성된 강습 부대를 크레미나에 투입하긴 했지만 방어선이 뚫지는 못했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고 패주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전쟁을 주시하고 있는 모든 눈과 귀는 크레미나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까지 크레미나를 수복하고 루안스크 해방의 길을 열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크레미나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 교통 요충지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양군이 부딪히고 있고 크레미나에 있는 여기입니다. 크레미나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부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함락될 위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러시아군 이거 거짓말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패주했다라고 지금 쌍방이 지금 틀려요. 근데 이 결과는 며칠 있으면 다 나오겠죠. 자, 크레미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루베즈노에로 바로 그냥 진입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열리죠. 루베즈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리시칸스크, 그리고 리시칸스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세베로도네츠크, 양쪽으로도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크레미나가 떨어지면 루베즈노에, 그 다음에 세베로도네츠크, 마구마구 위협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있고 러시아군이 뒤로 지금 밀리고 있다. 그리고는 지휘부는 도망갔다 라는 건데요. 뭐가 진실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나겠죠. 그래서 크레미나를 세게 때리고 있고 여기에서 상당한 전과를 우크라이나가 올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 라스푸티차 이후에 대규모로 이제 공세에 나설 러시아군 예비부대, 기갑부대들이 있죠. 그 기갑부대들이 이렇게 되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입되면 뒤로 빠지면서 끌어들여가지고 화력계획 설정된 이 지점에다 그냥 때려서 기갑부대를 포병으로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T-14 아르마타 전차 이런 것까지 지금 여기다가 대대급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T-14 아르마타 그냥 포격맞고 다 파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어떤 결론이 나올지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